안녕하십니까. 이제 계속해서 소유권의 취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습을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우리가 지금 시간적 순서대로 배운 게 처음에는 186조 법률행위. 제가 법률행위라면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의 대표적인 게 뭐죠? 매매입니다. 법률행위는 매매의 특징은 뭡니까? 매도인은 매수의 당사자가 존재하고요. 그 사람들의 의사표시가 개입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기가 돼야만이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취득시효였어요. 취득시효는 점유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법률행위와 비교를 했을 때 당사자의 의사 개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은 당사자 의사표시에 기초한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법률의 규정,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법률행위는 매도인이 존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초가 자신의 의사표시입니다. 매매라는. 그런데 취득시효는 자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는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금일 배우는 것도 이제 첨부라는 민법의 규정에 따르면 첨부라는 큰 제목하에 부합, 혼합, 가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험은 부합이고요. 실제로도 부합의 법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부합이 대표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부합 또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릅니다. 취득시효 제도의 입법 취지와 부합의 입법 취지는 다릅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비교를 했을 때 취득시효와 부합은 진정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닌가? 그게 형평에 맞지 않을까요? 내 걸 줬는데 나는 받는 게 없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효과는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점유가 취득한 시점에는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 등기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그때부터 소유주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거였죠? 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게 뭐였죠? 점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급해서 발생한다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권리를 있는 진정한 소유자는 아무것도 보상을 받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합의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주목할 부분입니다.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취득시효와 달리. 그리고 부합, 그 입법 취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 같은 비교를 했을 때는 진정한 권리자가 갖고 있던 소유권도 잃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도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합은 보상 규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부합이란 것은 이제 부동산이나 물건의 어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는 문제인데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유권을 넘겨주면 강제적으로 넘어가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징은. 이제 이 점 때문에 나중에 제가 좀 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선의취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의취득은 동산입니다. 선의취득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동산 선의취득, 그러니까 부동산 선의취득은 없습니다. 선의취득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동산, 시계나 부동산이 아닌 물건들을 제가 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계나 물건의 소유자인 걸 믿고 과실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의취득에 따라 원래 똑같습니다. 동산의 물건을 제가 가진 얘기는 소유권이 바뀐다는 거죠. 소유권이 변동되려면 처분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넘겨주는 사람이 소유자야죠. 소유자가 아니면 효력이 없죠.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원칙에도
원칙이 그렇지만 선후취득이라는 법리에 따라서 민법 규정이거든요.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록 소유자가 아닌 무권리자겠죠. 무권리자인 소유자가 아닌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물건, 시계나 그런 물건들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취득이다. 취득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무권리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지만 선의 취득에 해당되면 제가 소유권을 완벽하게 취득한 겁니다. 그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선의 취득에 관련해서 진정한 권리자의 보상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부합에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물건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가치 또한 선의 취득자에게 기속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시험과 상관이 없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부합에는 보상 규정이 있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넘겨주는데 그 소유권에 부합된 경제적 가치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져간 사람이 준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물권편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출 32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시법에서 이제 지적 공부를 배우고요. 지적 공부는 대표적인 게 임야도하고 지적대유죠. 임야도 지적대유는 현황이 있죠. 자,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과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 문제입니다. 지적도라면 지적 공부겠죠. 그러니까 지적 공부상의 경계, 실제 경계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적도와 임유도와 지적도와 임유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냐.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원칙은 실제 경계에 고려하지 상관없이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한다는 겁니다. 지적 공부라면 임야도 지적도입니다. 다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 즉 지적도상의 경계를 잘못한 이유가 어떤 이유?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의 경우에는 실제 경계에 의해서 확정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용어 장치는 있는데 대법원 판례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2개가 최근에 출제된 거니까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출제되면 새롭게 출제되면 또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지적 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냐는 문제입니다. 원칙은 지적 공부상 경계. 예외적으로는 어떤 경우? 기술적 착오의 경우.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술 착오가 어떤 예? 기점을 잘못 선택. 공시법에 배우지 않습니까? 기점을 해서 현황을 측량할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출 32에 토지가 포락되어 공시법에서 배우죠. 포락이라는 것은 논이나 밭다이가 냇물, 물에 의해서 없어지는 겁니다.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제는 외관상 봤을 때 논이나 밭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물로 다 덮여 있어서 아니면 물에 대해서 다 멸실돼서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은 소멸한다. 공시법에서 언급이 됩니다. 영구적으로 소멸하고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성토가 이루어졌다. 그 경우에 종전의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공시법에서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자, 요거는 공시법에서도 배운 게 부분인데 출제됐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32에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부합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의 부합. 자, 부합의 입법 취지.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자, 강학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합은 수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자, 이 개념은 소유자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출발점에서. 같으면 이 부합이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강제로 기속시킨다. 강제로 기속시킨다는 것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을 봤죠. 법률행위 경우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넘기는 거죠. 소유권을. 그런데 부합은
법률 의사표시에 상관없이 강제로 기속시킨다. 자, 뭐 감이 오시죠?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유지하는 것이다. 부합이라는 제도는 뭐냐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물건의 가치를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게 목적인데 다만 경제적 가치의 이동에 따른 발생하는 불공평, 즉 소유권이 넘어가면 진정한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 걸 뺏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공평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한다고 했죠. 부당이득 반환 제도의 일종의 보상 청구 또는 조정하는 제도다. 보상 규정이 있다. 내 걸 빼앗기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법조문에. 이런 게 또 있죠. 이게 부합은 아니지만 강제 공용징수, 토지 수용. 수용은 내 것을 빼앗기는 대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까? 좀 비슷한 좀 그 연장선상의 그 정도의 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부합이면. 다만 부합은 요건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자 반드시 들어갈 게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거를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부동산 소유자하고 부합물이 있어요. 부동산과 그 다음에 부합물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단서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부동산이라면 토지나 건물이겠죠.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건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임차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권리라는 것은 뭐냐면 임차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물건을 토지나 건물에 부착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본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부착시킨 사람의 권리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 법조문 자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걸 정확하게 암기를 하십시오. 타인의 권한. 예를 들면 임차인이 토지나 건물에 임차해서 내가 필요하다. 내가 만약 농사를 짓겠다. 농사를 지으면 뭔가를 시설물이 필요하니까 그걸 설치하거나 아니면 건물의 가게를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정도의 감을 가지십시오. 여기 부합에 대해서 타인의 권한에 대해서 부속된 것인데 부속의 정도가 강하냐 약하냐에 대해서 이제 이론상 소개가 되는데 그걸 이해하는 것보다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다만 이 문장 자체는 기억을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산 간의 부합. 앞에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동산과 동산이겠죠. 동산과 동산이에요. 근데 핵심입니다. 이 표현이 참 많이 활용됩니다. 이 표현은 많이 표현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잠깐 와서. 그런데 이 표현 비슷한 문장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소유권에게는 물권자 청구권에서 반환 청구권에서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런 패턴이죠. 자, 그거랑 이제 문장 자체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인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구나. 그 분리에 가담 비용을 요할 경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부합이란 제도의 입법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왜 이 부합이라서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누구한테 기속시키는 이유가 뭘까? 이 얘기입니다. 자, 동산과 동산이 소유자가 달라요. 소유자가 다르다는 게 출발점이다. 달라요. 그럼 각자 이 동산을 갖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동산과 동산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쉽게 떨어지면 각자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이 동산이 너무나 강력하게 붙어 있어갖고 훼손은 떼는데 강력 협착제 꽉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구나. 분리하는데 훼손이 당한다면 이 동산의 가치가 효용이 없어지겠죠. 훼손되겠죠. 차라리 분리하는 것보다 계속 분리를 유지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당할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는 분리에 가담한 비용을 요하는 것. 이 떼는데 뗄 수는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떼는 비용이 이 동산의 가치보다 더 큰 경우에는 누군가 한 명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효용적 관점에서 타당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입법 취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합이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 이 개념을 항상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 개념 자체는 나중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부속물 매수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구분할 때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부동산의 부합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부합의 정도를 언급할 때 부동산의 부합을 얘기할 때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바로 이 문장 자체가 왜 이러한 부합 제도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향후의 부합의 법리를 해결하는 데서도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동산 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성문, 이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뗄 수 없다는 얘기는 이제 강력하게 붙였으니까 합해졌다. 그러니까 합성문의 소유권은 어떻게 판단할까? 지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문장 자체를 외워주십시오. 자, 그럼 주된 동사와 종된 동산이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주종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런데 부합된 동사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구별할 수 없으면 누구한테 못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야, 어떤 누구한테 주종을 알 수 없으면 야, 가위바위보로 정할 수는 없고 공유를 하는데 공유를 하게 되면 지분이 있어야겠죠. 그럼 지분은 가액으로 기준을 하는 게 가장 합당할 겁니다. 동산에 서로 간에 A라는 동산 이제 붙어 있어요. B동산. 공유를 하는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데 A 동산과 B 동산의 가액으로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공유한다. 지분을 얘기한 겁니다. 지분은 이 가격의 비율로 한다는 겁니다. 동산 간의 부합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첨부의 효과. 자, 출제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4조 부합, 혼합, 가공인데요. 우리는 부합을 배웠습니다. 부합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할 때는 이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첨부율이랑 구상권. 제가 서두에 보상 규정이 있다고 했죠. 전 5조의 경우에 이제 부합 위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부합만 배웠습니다. 부합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 소유권을 빼앗기는 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자기의 소유권을 가져간 사람을 상대로 하겠죠. 다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는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합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부합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는 기출지문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출제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를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은 부합한 물건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부합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는 부합한 물건은 부합물이고요.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으로 읽으십시오. 된과 한이 있습니다. 근데 법조문에 부합한 물건이라는 표현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이면 부합한 물건은 부합물로, 부합된 물건은 부동산. 핵심은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인을 제가 언급했고요. 임차인 이외에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권자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배웠죠. 제가 본문의 내규고 단서에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256조 거기에 있는 단서입니다. 제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할 때 권리를 가져다. 예컨대 임차인 지상권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의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임차인과 지상권을 기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부합일 때 동산 간의 부합은 동산과 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의 부합일 때 동산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암기하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되지만 건물과 토지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의 부합이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건물의 중축일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다만 건물과 토지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물과 토지는 부합되지 않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기출 30회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법조문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은 동산에 부합했을 때는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가격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잘 기억하십시오.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지문이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암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표현이 생소하거든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상실한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떠한 경우? 부당이득의 요건. 부당이득의 요건이라면 민법 740조 이하의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해결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법률상 원인 없이가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 임차권에 기하여 중축, 개축한 부분이 자 임차인이 건물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 기존 건물이 존재했는데 중축이나 개축을 했다. 자 건물이 임차했는데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중축도 하고 개축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 자,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됐고 하나의 몸이 됐다. 즉 이 얘기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건물에서 구성 부분이 됐다면 하나가 됐다. 이거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구성 부분이라면 딱 하나가 됐구나. 분리할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이 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구성부분이라면 하나의 몸이다. 분리할 수 없다.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다. 이걸 연상하셔야 합니다. 된 때에는 중축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독립성이 없으니까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별개로 소유권이 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해서 별개로 뭐가 구분 소유권 생기려면 구분 소유권의 개념 생각나시죠? 구종상, 이용상 독립되고 구분행위, 구분의사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이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 구분 소유가 성립된다는 얘기는 독립하여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중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여 구분 소유가 된다는 거죠. 중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독립한 소유권가 객체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때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구성 부분이냐 아니면 구조상 정답 얘기죠. 구성 부분이냐 아니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구성 부분일 때는 소유권이 될 수 없고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별개의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구분 소유의 성립에 관련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 나옵니다. 중축대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러면 구성 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성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독립한 소유권과 객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것과 한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구조상 이상 독립성은 구성 부분입니다. 잘 체크하십시오. 다음,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데요. 타인의 권한에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은 부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 자체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거라면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이제 떠올리시면서 이 질문을 보셔야 합니다.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자, 두 가지를 합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그럼 이게 뭐죠? 구성 부분인 경우 구성 부분일 때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기존의 건물과 부합된다고 했죠.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록 자 256조에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에 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부속이 부합이 되지 않고 구조상, 이유상 독립성을 갖춰한다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 부분이 된다면 단서 적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256조의 단서는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부속의 정도, 즉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기소시켰다 하더라도 본문이 적용된다. 즉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되는 거고 부속의 정도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별개의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한다면 임차인이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거기 때문에 부합되지 않고 임차인의 소유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6도 단서는 나누는구나. 부속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신의 권한에서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의 정도가 구성 부분이냐 아니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냐를 나누시고요. 자, 권한에서 증축한 부분을 나누시는 거예요. 증축한 부분을 나누시면 256 단수를 두 가지 나눈 겁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구성 부분이라고 했죠. 구성 부분이 된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합이 된다는 얘기는 누구 소유다? 임대인의 소유가 간다는 거죠. 반대로 구조상, 이유상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별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고 이건 누구 거다? 임차인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단서에 의해서. 그래서 없도록 아니라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 없도록 하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겁니다. 자, 256도 단서의 해석입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그냥 설명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이 기출지문의 29의 기출문 지문을 갖고 구분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한 패턴은 나옵니다. 건물의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핵심은 경매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근데 임의 경매에는 얘는 저당권이 기초가 됩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부합된 종물에도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이 저당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저당권인 목적물의 부동산이겠죠?
부합된 물건이나 종된 물건에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무시합니다. 부합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 증축 부분, 이 건물에 있는데 증축 부분이 있어요. 이게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별개의 구조상 이해상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부합된 것은 낙찰자가 평가에 상관없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 법리가 뭐냐면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여기서 경매절차라고 했기 때문에 저당권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경매절차는 이 저당권의 효력을 염두에 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자, 부동산의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된 것이 이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근데 이게 부합됐어요. 부합됐다는 얘기는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처음에는 이 부분이었지만 여기에 기존 건물에 부합된 이 부분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나중에 저당권에 기초해서 경매가 진행됐다. 그 얘기는 이 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입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부분까지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때 이 모양이지만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게 부합된 거고 종된 물건이라면 낙찰자는 이 부분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쓴 겁니다. 법률 특별, 다만 예의가 있겠죠.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당권 설정 과정에서 부합물의 종물을 뺀다 그런 의사표시 그런 있으면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된 물건에 미친다는 것은 부합된 물건은 자 부동산입니다. 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입니다. 부합의 기초인 저당 목적의 경매에 따라 당연히 그에 수반하여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의미다. 부합된 물건이 아니라 부합한 물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부합한 물건은 그러니까 부합물입니다. 부합물은 부합의 기초가 되는 저당 목적물.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요거. 그리고 부합물은 요걸 생각하십시오. 이게 부합물이었습니다. 부합된 물건. 그러니까 이 부합한 물건은 부합의 기초가 이거죠. 저당권 설정 여기다 했으니까요. 경매다. 경매는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에 수반하여 경락인이 이걸 낙찰을 받으면 요것도 당연히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즉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에 미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감정이 들어가요. 감정이 들어가는데 평가사가 이 부분에서 놓쳤어요. 등기부를 부여하는데 너무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하는 게 아니다는 주장을 의문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상관없이 이 효력 규정에 때문에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즉 낙찰자가 이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당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합물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저당권 효력에 그에 미침으로 경락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냐 여부에 따라서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되는 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합의 법리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합이 됐다는 얘기는 구성 부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독립한 소유권 객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30회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 뭔가 사는 거죠. 아까 임대차 지상권 있는데 사용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는 자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용 차주가 자신 소유의 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자 토지예요. 토지는 부동산이죠. 소유자가 있고 근데 수목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쵸? 누가 이걸 심었습니까? 사용대차 계약에 입주한 사용차주입니다. 토지 소유자를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원칙은 토지, 나무, 소유의 수목이죠. 수목의 집단과 여러분 수목과 수목의 집단은 항상 구별하셔야 합니다.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따라 임목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등기를 하게 되면 별개 부동산이 돼요. 별개 부동산 된다는 얘기는 부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경우에도. 근데 수목이다. 나무가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나 두 개입니다. 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토지에 부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타인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키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 자, 타인의 권한, 사용차주 권한 됩니다.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자, 임차인, 사용차주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사람,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나옵니다. 수목이 집단이 아니란 걸 먼저. 이 수목이 나오면 수목이 집단이 아니구나. 부합이 되겠구나, 토지에. 그럼 단서 조항.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심었는지 그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었죠. 사용차지한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권한입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수목을 식재한 거기 때문에, 심은 거기 때문에. 자,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원칙대로 토지 소유자가 이 수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목이 아니라 농작물을 심은 경우는 어떨까? 농작물은 수목이나 농작물이랑 좀 똑같이 취급할 것처럼 보는 게 직관적으로 맞겠지만 농작물은 달리 취급합니다. 권한 의무를 따지질 않습니다. 좀 독특한 법리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다른 것과 달리 권한 있냐 여부를 따지지 않고 농작물 키운 사람이 소유권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출첵 질문이 있습니다. 농작물은 좀 독특하다. 근데 수목이 나오면 원칙 256조의 본문과 단서에 따라 해결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 지상권도 권한입니다. 지상권자 뭡니까? 건물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사용하는 거죠.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부속시킨 물건은 누구의 소유를 한다? 지상권자 소유를 한다. 이거랑 사용차주냐 지상권자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자, 지상권자 나왔고 이제 사용대차 계약에는 사용차주 나왔습니다. 이제 임차인도 나왔고요. 적법한 권한 없이 권한이 없어요.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백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속한다? 나무라면 권한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겠지만 농작물은 독특한 법리가 있습니다. 권한 의무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이 뭐냐면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성숙한. 대법원 판례 정확하게 되면 외관을 봤을 때 이미 자란 걸 말하는 거예요. 농작물이 자라서 곧 있으면 팔 수 있는 것들, 바로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성숙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좀 달리 취급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출된 경우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래서 권한유. 농작물은 권한 의무 따지지 않고 경작자가 갖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독특한 법리입니다. 자,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이 권한이 있네요.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지배한 농지권은 토지에 부합한다? 아니죠. 농작물 자체는 권한 의무를 따지지 않고
경작자에게 기속이 되는데 이 경우는 권한이 있네요. 그럼 저도 부합이 안 되겠죠. 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는데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경작자가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경작자겠죠. 적법한 고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권한이 없어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죠. 토지 소유자다. 자, 수목이 나오죠.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 누구죠? 소유자가 아니네요. 토지 임차인이네요. 승낙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자,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게 256조 단서의 타인의 권한에 해당하냐는 문제입니다. 이 타인의 권한은 우리가 배운 게 임대차, 사용대차, 지상권입니다.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입니다. 당사자는 소유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문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한에 해당되는지, 권한에 해당된다면 소유자한테 주장할 수 있냐 없냐와 연결될 겁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별을 하십니다. 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 그러니까 승낙을 받는다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상권을 설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권한에 해당되지만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들의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릴 수 있는 질문인데 뭐냐면 토지 소유자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어요. 그런데 자, 토지가 있었어요. 소유자한테 사용을 승낙을 받으면 당연히 권한이 있죠. 근데 승낙을 받은 것은 사용 수익이겠죠.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용 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권능과 처분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떠한 제한 물권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담보 물권은 있어서 상관없고 제한, 용의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지상권을 설정했어요.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했으면 이 소유자에게 사육수익 권능은 누구한테 넘어간 겁니까? 지상권자한테 넘어갔어요.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기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이 토지에 대한 사육수익 권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지상권자한테 넘어갔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 동안은 사육수익 권능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 사용 승낙했다. 사육수익 권능이 없는데 사용수익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잠시만요. 그러한 경우에는 단서가 정한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렇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사용수익 권능에 대해서 이 지문은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지상권이 있었죠. 사용수익 권능에서 지상권 설정자가 A가 있었죠. 그런데 별도로 토지 사용 승낙을 했어요. B한테. 사용수익 권능에 대해서 A와 B한테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A 지상권 뭐예요? 물권이에요. 그렇죠? 토지 사용 승낙은 이건 채권이었습니다. 물권과 채권과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죠? 물권이 위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게 된다면 당연히 권한도 아니에요. 앞서 설명한 부분도
이유가 되겠지만 이러한 논리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권자 대항을 지상권자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A는 소유자한테 이걸 지상권이 효력이 있는 동안에는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야, 내가 사용수익 권능이 있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권자이기 때문에 A는 B의 채권과 싸우면 누가 이긴다? 물권이 이긴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9회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자, 이 부분 때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